제9장 복서의 찢어진 발굽은 꽤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다. 전승 축하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풍차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 복서는 하루도 일을 쉬려고 하지 않았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훌륭한 태도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밤에는 클로버에게 사실은 발굽이 너무 아파서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클로버는 약초를 씹어 복서의 아픈 발굽에 붙여주면서 일을 좀 줄이라고 벤자민과 함께 그에게 충고했다. 클로버는 말했다. 말의 허파란 그렇게 엉망으로 두어선 오래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서는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바람이 있다면 은퇴하기 전에 풍차 건설을 위한 공사가 제 궤도에 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뿐이라고 했다. 동물농장의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말과 돼지의 정년은 12살, 소는 14살, 개는 9살, 양은 7살, 닭과 거위는 5살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충분한 노령연금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은퇴하고 연금을 받은 동물은 하나도 없었으나 요즘 이 문제가 차츰 논의되기 시작했다. 보리를 심기 위해 과수원 너머 작은 방목장을 남겨놓기로 한 뒤부터 큰 목장의 한쪽 구석을 울타리로 박아 은퇴한 동물들의 방목장으로 쓴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확하진 않으나 소문에 따르면 말의 경우는 연금이 하루에 밀 5파운드이고 겨울에는 건초 15파운드, 그리고 축일에는 당근이나 사과 1개를 더 준다고 했다. 복서가 12번째 맞는 생일은 내년 늦여름 무렵이었다. 한편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다. 올 겨울은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추웠으며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빴다. 돼지와 개를 빼고는 식량 배급량이 다시 한번 줄었다. 식량 배급량에 있어서 너무 엄격히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스큘러가 설명했다. 아무튼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실제로는 결코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일 따위는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분간은 확실히 배급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존스 시절에 비하면 사정은 훨씬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스큘러는 그것을 재조정이라고 했지 결코 배급량을 줄인다고 하지 않았다. 큰 소리로 재빨리 숫자를 읽어가면서 그는 동물들에게 귀리, 건초, 순물을 존스 시절보다 많이 먹고 있다거나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음료수의 질이 좋아졌으며 수명이 길어지고 젖먹이가 생존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우리에 깔린 지폐 양이 많아지고 벼룩에게 시달리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따위를 상세하게 증명했다. 동물들은 그가 하는 설명을 하나에서 10까지 의심하지 않고 모두 믿었다. 하지만 사실상 존스나 존스에 의해서 대표되는 모든 일은 그들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현재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비참하고 늘 배가 고프고 추우며 잠잘 때를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확실히 지금보다 더 심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버렸다. 게다가 스큘러가 언제나 지적하듯이 그 시절에는 노예였으나 지금은 자유의 몸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였다. 지금은 부양해야 할 새로운 가족이 많이 늘어나 있었다. 가을에 4마리의 암돼지가 거의 동시에 모두 합하여 31마리나 되는 새끼 돼지를 낳았다. 그 새끼 돼지들은 검은빛과 흰빛의 얼룩이었는데 이 농장에서 거세하지 않은 수퇴지가 있다면 오직 나폴레온 뿐이었으므로 그 새끼 돼지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는 금방 짐작이 갔다. 그 후 벽돌과 제목을 사들이더니 농가 마당에 교실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당분간은 나폴레온이 새끼 돼지들을 농가 주방에서 직접 가르쳤다. 그들은 마당에서 운동을 했고 다른 동물의 새끼들과는 놀지 않도록 배웠다. 이것도 그 무렵에 정해진 일인데
돼지와 다른 동물이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다른 동물이 옆으로 비켜야 하며 또 모든 돼지는 신분에 관계없이 일요일에는 꼬리에 녹색 리본을 달아도 된다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 해 농장은 꽤 풍작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은 부족했다. 교실을 짓기 위해 벽돌, 모래, 석회 따위를 사야 했고 풍차에 설치할 기계를 살 저축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쓸 등유나 양초, 나폴레온의 식탁용 설탕, 살이 찐다는 이유로 그는 다른 돼지들에게는 설탕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외에도 연장, 못, 끈, 석탄, 철사, 쇠조각, 개가 먹을 비스킷 등 일상용 소모품도 모두 보충해야 했다. 건초더미와 수확한 감자 일부를 팔고 달걀 판매량도 일주일에 600개로 늘렸다. 그래서 그 해는 암탉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병아리만을 깠다. 12월에 줄인 식량 배급을 2월이 되자 더욱 줄였으며 우리를 밝히는 등잔도 기름을 아낀다면서 켜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돼지들은 아주 쾌적해 보였으며 체중이 부쩍 늘고 있었다. 2월이 끝나가는 어느 날 오후, 지금까지 맡아본 적도 없는 푸짐하고 구수한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주방 뒤에 존스 시절에는 쓰지 않던 조그만 양조장에서 마당 쪽으로 물씬 풍겨왔다. 보리를 삶는 냄새가 틀림없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동물들은 허기가 져서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맡고는 저녁에 줄 따끈한 여물이라도 끓이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따끈한 여물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다음 일요일부터 보리는 전부 돼지들에게만 할당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과수원 너머 밭에는 이미 보리를 뿌려놓았다. 그 후로 돼지들에게는 날마다 맥주 반 파인트씩이 배급되고 나폴레온 자신에게는 맥주 반 갤런이 늘 크라운 더비제의 수프 그릇에 담겨져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참아내야 했지만 그들은 지금의 생활이 과거의 생활보다 더욱 품위 있는 생활이라고 마음을 고쳐먹고야 안타까운 심정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었다. 노래와 연설과 행렬이 더욱 잦아졌다. 나폴레온은 매주 한 번씩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자주적 시위 행진이라는 것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동물들은 일손을 놓고 돼지를 선두로 말, 소, 양, 닭 등의 순서로 군대처럼 행렬을 지어 농장 안을 행진하고 다녔다. 개들이 대열 양쪽에서 지켰고 나폴레온이 앞세우고 다니는 수탉이 맨 앞에 섰다. 복서와 클로버는 발굽과 뿔이 그려져 있고 나폴레온 동무 만세라는 글이 적힌 녹색 농장기를 들었다. 그런 다음에는 나폴레온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몇 편의 시가 낭송되고 최근에 식량이 증산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스퀼러의 연설이 있었으며 축포를 쏘는 일도 있었다. 양들은 자주적 시위 행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서 만일 누가 이런 일은 공연히 추운 데서 떨고 서 있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이라도 한마디 하면 돼지나 개가 가까이 없을 때는 가끔 불평하는 동물들도 있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를 일제히 외쳐 불평을 잠재웠다. 그러나 동물들은 대체로 이런 축제 분위기를 좋아했다. 뭐니 해도 자기들이 진정한 뜻에서 자기들의 주인이며 자기들이 하는 일은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깊이 느끼는 것이 그들로서는 유쾌한 일이었다. 그래서 노래며 행진, 스큘러가 들먹이는 숫자, 울려 퍼지는 축포, 수탉의 울음소리, 펄럭이는 깃발 때문에 그들은 배고픈 줄도 잊었다. 4월이 되자 동물농장은 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선출했다. 후보자는 나폴레온 하나뿐이었고 그는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그날 스노우볼과 존스가 한 통속이었음을 자세히 밝혀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이제까지 모두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스노우볼은 전략적으로 소외양간 전투에서
동물들이 지도록 지도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존스 쪽에 유리하도록 싸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때 실질적으로 인간 부대를 지휘했으며 인간 만세를 외치고 돌진하면서 싸웠다고 주장했다. 몇몇 동물들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스노우볼의 등에 난 부상은 기실 나폴레온에게 물어뜯긴 상처라고 했다. 한여름이 되자 몇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갈가마귀 모제스가 난데없이 농장에 나타났다. 그는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전처럼 얼음사탕 산 이야기만 떠벌리고 다녔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검은 날개를 퍼덕이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몇 시간이고 조잘됐다. 저 위에는 말이오 동무. 그는 커다란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말했다. 저기 말이오. 저기 보이는 검은 구름 너머 바로 저쪽에 얼음사탕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불쌍한 동물들은 일에서 해방되어 언제까지나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정말 그곳에 가서 토끼풀이 늘 만개해 있는 들판과 박하 과자와 각사탕이 열려 있는 울타리를 본 적이 있다고 떠들어대기도 했다. 동물들은 대부분 그가 하는 말을 믿었다. 지금의 생활은 배고프고 고달팠으므로 어딘가에 더 즐거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했다. 정말 모를 일은 모제스에 대한 돼지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그의 얼음사탕 산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경멸하면서도 일도 하지 않는 모제스를 농장에서 그대로 머물게 했으며 또 날마다 맥주를 한 홉씩 배급했다. 복서는 발굽이 낮자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하기야 그 1년 동안 모든 동물들은 노예나 다름없이 일했다. 정해진 농장 일 말고도 풍차 재건과 3월부터 시작된 새끼 돼지들의 교실 건축 공사가 있었다. 보잘것없는 식량으로 배를 줄이면서 오랜 시간 노동하기란 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복서는 좀처럼 굽힐 줄 몰랐다. 그의 말이나 행동 어디에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여길 만한 조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외모였다. 전보다 윤기가 흐르지 않았으며 커다란 궁둥이의 살이 다소 빠진 것처럼 보였다. 봄에 풀이 새로 나오게 되면 복서도 살이 붙을 거야. 라고 다른 동물들은 말했지만 봄이 되어도 복서는 살이 찌지 않았다. 가끔 채석장의 돌을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비탈길에서 커다란 돌의 무게를 이기느라고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고 서 있을 때는 그저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때 그의 입술은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움직였으나 이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클로버와 벤자민은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라고 그에게 충고했지만 복서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퇴할 때까지 돌을 충분히 쌓아 올릴 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여름날 어느 늦은 저녁 때 복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농장 안에 쫙 퍼졌다. 그는 혼자서 돌을 끌고 풍차가 있는 곳까지 갔던 것이다. 과연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몇 분 후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와 복서가 쓰러졌다. 그거 옆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급히 전했다. 농장 안에 있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동물들이 풍차가 서 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집마차의 채 사이로 목을 뻗은 채 복서는 머리를 쳐들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눈은 흐릿하고 옆구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입에서는 피가 한 줄기 흐르고 있었다. 클로버가 무릎을 꿇고 그의 곁에 앉았다. 복서! 그녀는 외쳤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배가 나빠졌나 봐요. 복서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대단치는 않소. 내가 없어도 틀림없이 풍차는 세울 수 있을 것이오. 돌이 꽤 많이 쌓였으니까. 어쨌든 난 정년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소.
지금이니까 말인데 사실 나는 은퇴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벤자민도 나이가 꽤 들었으니까 혹시 나하고 같이 은퇴해서 내 동무가 되어줄지도 모르겠군. 어서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클로버가 말했다. 누가 달려가서 스킬러한테 자초지종을 보고해줘요. 다른 동물들 모두가 스킬러에게 그 사건을 알리려고 곧장 농가로 달려갔다. 클로버와 벤자민만이 남았다. 벤자민은 복서 곁에 앉아 말없이 긴 꼬리로 그에게 달려드는 파리를 쫓아주고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동정과 걱정스런 얼굴로 스킬러가 나타났다. 그는 나폴레온 동무가 농장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에게 닥친 불행을 몹시 걱정하다가 복서를 윌링던의 병원에서 요양시키기 위해 벌써 손을 쓰는 중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몰리와 스노우볼 외에는 농장을 떠난 동물이 아무도 없었으며 또 병든 그들의 동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스큘러는 윌링던의 수의사라면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 치료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반시간쯤 지나 상태가 좀 나아지자 복서는 간신히 일어나 절뚝거리면서 자기 마구간으로 갈 수 있었다. 클로버와 벤자민은 복서를 위해 짚을 깔아 쾌적하게 침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틀 동안 복서는 자기 마구간에서 지냈다. 돼지들이 욕실의 약 상자에서 찾아낸 분홍색 약이 들어있는 커다란 약병을 보내주어서 클로버는 그 약을 하루에 2차례씩 복서에게 식후에 복용시켰다. 밤에는 그녀가 그의 마구간으로 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벤자민은 그에게 달려드는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자기가 병든 것은 조금도 슬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다 나으면 아직 3년은 더 살 수 있을 테니 저 큰 목장 구석에서 하루하루를 편히 지내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그러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정신 수양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알파벳의 나머지 22자를 배우는데 여생을 바칠 생각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벤자민과 클로버가 복서를 문병할 수 있는 것은 일이 끝난 후에야 가능했는데 마차가 복서를 데리러 온 것은 한낮의 일이었다. 동물들이 모두 돼지의 감독 아래 열심히 순무밭에서 풀을 뽑아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벤자민이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벤자민이 이토록 흥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니, 그가 달리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빨리 와, 빨리! 그가 외쳤다. 빨리 와! 복서가 끌려간다! 동물들은 돼지의 명령을 들을 것도 없이 일을 중단하고 농장 건물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과연 마당에는 2마리의 말이 끄는 옆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커다란 포장마차가 서 있었고 마부석에는 낮은 중산모를 쓴 교활해 보이는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복서의 마구간은 텅 비어 있었다. 동물들이 마차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안녕 복서! 하고 소리 맞춰 외쳤다. 안녕? 이 바보들아! 이 얼간이들 같으니라고! 동물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작은 발굽을 동동 구르면서 벤자민이 외쳤다. 이 바보들아! 저 마차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니? 이 말을 듣자 동물들은 모두들 조용해졌다. 뮤리엘이 한 자씩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벤자민이 그녀를 옆으로 밀어내고는 침묵을 깨고 소리내어 읽어 나갔다. 알프렛 시몬즈, 말 도살 및 악교 제조업, 윌링던, 동물 가죽 및 골분 판매, 계집 판매.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복서가 도살업자한테 끌려가는 거란 말이오. 모든 동물들의 입에서 일제히 공포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마부석에 앉았던 사나이가 말에 채찍을 휘두르자 마차는 재빨리 구르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모두 목청껏 소리치면서 그 뒤를 따랐다. 클로버는 다른 동물들을 해치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마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클로버는 짤막한 다리로 온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려 했지만 그 속도는 간신히 구보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복서! 그녀는 외쳤다. 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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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는지 콧잔등에 흰 줄무늬가 있는 복서의 얼굴이 마차의 옆 창문에 나타났다. 복서! 클로버는 거의 미친 듯이 소리쳤다. 복서! 나와요! 당장 나오라고요! 당신을 데려다가 죽이려는 거예요! 동물들은 모두 소리를 맞춰 어서 나와요, 복서! 나오라고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어 그들에게서 차츰 멀어져 가고 있었다. 클로버가 한 말을 과연 복서가 알아들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창에서 사라지더니 마차 안에서 덜컹덜컹하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났다. 그는 마차를 부수고 도망쳐 나오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복서의 발굽으로 두어 번만 차도 이런 마차쯤은 벌써 박살이 났을 터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 잠시 후에는 발굽 구르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동물들은 마차를 끌고 있는 두 마리의 말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동무! 이봐요, 동무! 그들은 외쳤다. 제발 당신들의 형제를 죽음에 있는 곳으로 끌고 가지 마시오. 그러나 멍청한 말들은 무지해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귀를 뒤로 젖힌 채 걸음을 더욱 재촉했을 뿐이었다. 복서의 모습은 다시는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 앞질러 가서 가로대 5개로 만든 문을 닫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마차는 그 문을 빠져나가 순식간에 길 저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것이 복서의 마지막이었다. 사흘 후 그는 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으나 보람도 없이 윌링던의 병원에서 죽었다고 발표되었다. 스큘러가 이 소식을 동물들에게 전하러 왔다. 복서가 숨을 거두기 몇 시간 동안 줄곧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토록 감동적인 장면은 본 적이 없어. 스큘러는 앞다리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다. 나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머리맡에 있었어. 마지막 순간에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가냘픈 목소리로 내 귀에 대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풍차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라고 속삭였어. 전진합시다, 동무들. 벌기라는 큰 뜻 아래 뭉쳐서 전진합시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온 동무 만세. 나폴레온은 늘 옳다. 이렇게 그는 속삭였어. 동무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나더니 스큘러의 태도는 갑자기 싹 바뀌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작은 눈으로 수상쩍다는 듯이 이 구석 저 구석을 쏘아보더니 다시 말했다. 복서가 입원할 때 어리석고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복서를 데려간 마차에 말 도살업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 복서가 도살장에 넘겨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동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바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꼬리를 곤두세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우리 경애하는 나폴레온 동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설명은 지극히 간단했다. 마차는 원래 도살장 것이었는데 수의사가 사들인 뒤에도 원래 쓰여있던 이름을 미처 지우지 못했던 것뿐이며 그것이 오해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물들은 이 설명을 듣고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이 홀가분해졌다. 그리고 스큘러가 복서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받은 지극한 간호나 나폴레온이 아끼지 않고 지불한 값비싼 약 따위를 설명하자 동물들의 마지막 의혹도 풀렸으며 동무의 죽음을 애도하던 그들의 슬픔은 적어도 그는 행복하게 죽어갔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희석되었다. 다음 일요일 아침에는 나폴레온이 친히 회합에 나타나서 복서를 기리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떠나간 동무의 유해를 농장까지 치러다가 매장할 수는 없었으나
농가 마당에 월계수로 커다란 화환을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바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 3일 후에는 돼지들이 복서 추도 기념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나폴레온은 복서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와 나폴레온은 늘 옳다는 두 표어, 모든 동물들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새겨둘 만한 표어라고 그는 역설했다. 를 동물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연설을 끝냈다. 추도 기념회 당일이 되자 윌링던으로부터 식료품점 마차가 와서 농가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떠들썩한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심하게 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11시쯤 유리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가 소란이 멎었다. 이튿날 오전까지 농가는 마치 쥐 죽은 듯이 조용했으며 돼지들이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또 위스키 한 상자를 사다가 자기들끼리만 마셨다는 소문이 돌았다. 제10장. 몇 년이 지났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 단명한 동물들은 죽고 없었다. 지금은 클로버, 벤자민, 갈가마귀 모제스, 그리고 몇 마리의 돼지들 말고는 반란을 일으키기 이전에 옛 일을 기억하는 동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뮤리엘도 죽고 블루벨, 제시, 피처도 죽었다. 존스 역시 죽었다. 그는 이 지방 다른 곳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서 죽었다. 스노우볼은 잊혀졌다. 복서도 그를 아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잊혀지고 있었다. 클로버는 이제 관절이 굳고 자주 눈물을 글썽이는 늙고 뚱뚱한 암말이 되었다. 그녀는 정년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은퇴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은퇴한 동물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정년 퇴직한 동물을 위해 방목장의 한쪽 귀퉁이를 남겨둔다는 이야기는 먼 옛날에 사라져버렸다. 나폴레온은 이제 몸무게가 24톤이나 나가는 성숙한 수퇴지가 되어 있었다. 스퀼러는 너무 살이 쪄서 눈을 제대로 뜨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은 콧잔등이 약간 회색으로 바뀐 것 외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서가 죽은 후로는 전보다 더욱 까다로워지고 과묵해졌다. 농장은 동물의 수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은 늘지 않았으나 그래도 지금은 꽤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 후 반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득한 전설쯤으로 여기는 동물이 많이 태어났다. 또 다른 데서 팔려온 동물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반란 이야기 따위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들 했다. 이제 농장에는 클로버 말고도 말이 3마리나 더 있었다. 그들은 멋지고 늘씬하며 일을 잘하는 착한 말들이었지만 머리는 무척 나빴다. 시켜보고야 안 일이지만 알파벳의 B 다음부터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반란이나 동물주의 원칙에 대해서 들으면 그것도 특히 클로버가 말하면 그들은 무엇이나 모두 받아들였다. 그들은 클로버에게 거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농장은 이제 제대로 발전하고 있었고 조직도 많이 개선되었다. 농장 규모도 필킹턴 씨에게서 목초지를 2군데나 사들여 많이 확장되었다. 풍차도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농장에는 전용 탈곡기와 건초 운반기를 갖췄으며 여러 새 건물이 증축되었다. 윈퍼는 자가용으로 이륜마차를 사들였다. 그러나 풍차는 끝내 발전에 이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가루를 빻는 데 이용되어 상당한 이윤을 올렸다. 동물들은 이제 2번째 풍차를 건설하느라 분주했다. 이 풍차가 완성되면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스노우볼이 한 말을 듣고 동물들이 상상했던 사치스러운 전등이나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우리와 일주일에 사흘만 일한다는 말 따위는 이제 아무도 화제로 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동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나폴레온이 공공연히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웬일인지 동물들 자신은 전에 비해 조금도 넉넉해지지 않았는데, 물론 돼지와 개는 제외하고 농장은 전보다 풍요로워진 것 같았다. 그 까닭은 첫째, 돼지와 개의 수가 너무 많은 탓일 수도 있었다. 이들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 일을 하기는 했다. 스퀼러가 실증도 내지 않고 설명한 바와 같이 농장을 감독하고 조직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었다. 이런 일의 대부분은 무식한 다른 동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돼지들은 날마다 문서철, 보고서, 회의록, 각서 따위에 마치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스퀼러는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것들은 글자를 가득 써 넣어야 하는 커다란 종이 쪽지인데 그것은 다 쓰고 나면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다. 이것은 농장의 복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스퀼러는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돼지나 개는 자신들이 먹을 것을 단 한 조각도 스스로 생산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수효도 많고 식욕도 항상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이 볼 때 자신들의 생활은 옛날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 배가 고팠고 짚을 깔고 잤으며 못에서 물을 마셨고 밭에서 일을 했다.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하고 여름에는 파리에 시달렸다. 그들 가운데 나이 많은 동물들은 가끔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존스가 쫓겨난 직후의 반란 초기 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현재의 생활을 비교해 볼 자료가 전혀 없었다.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것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스퀼러의 숫자 외에는 근거로 삼을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동물들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틈이 거의 없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은 평생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사정이 두드러지게 좋아지거나 나빠진 기억은 없으며 또한 현저하게 좋아지거나 나빠질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굶주림, 고생, 실망이 변함없는 삶의 법칙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동물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동물농장의 일원이라는 자존심과 긍지를 한시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농장은 변함없이 그 지방에서, 아니 영국 전체에서 동물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오직 하나뿐인 농장이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어린 동물이나 10에서 20마일씩 떨어진 농장에서 데려온 신참들마저도 모두들 그 일을 경탄에 맞지 않았다. 예포 쏘는 소리를 듣거나 푸른 농장기가 개양대 끝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우러러 볼 때 그들은 영원한 긍지로 가슴이 뿌듯했고 이야기는 언제나 존스의 추방, 7계명의 제정, 인간 침략자들을 무찌른 그 위대하고 용감했던 옛날의 전투로 거슬러 올라갔다. 옛날의 꿈 가운데 버려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영국의 푸른 들녘이 인간의 발에 짓밟히지 않으리라는 메이저 영감이 예언한 동물공화국이 아직도 찾아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가까운 장래가 아닐지도 모르며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영국의 동물들 노래가 여기저기서 은밀히 콧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다. 과감하게 큰 소리로 노래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었지만 농장 안의 모든 동물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생활이 어렵고 그들의 희망이 전부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그것은 횡포한 인간들을 부양하기 때문이 아니며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 가운데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자도 전혀 없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스킬러는 양들에게 뒤를 따라오라 이르고 농장 저쪽에 있는 황무지까지 그들을 데려갔다. 거기에는 어린 자작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있었다. 양들은 스킬러의 감독 아래 종일토록 그 어린 잎을 뜯어먹으면서 지냈다. 저녁 때가 되자 그 자신은 농가로 돌아오면서 양들에게는 날씨가 따뜻하니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다른 동물들은 양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스퀼러만이 매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스퀼러의 설명에 따르면 비밀로 해둘 필요가 있는 새 노래를 양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들이 격리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 동물들이 일을 막 끝내고 농장 건물로 돌아가는 상쾌한 저녁 때의 일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말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마당 쪽에서 들려왔다. 동물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것은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다시 울어대자 동물들은 모두 한꺼번에 마당으로 몰려갔다. 그 순간 그들은 클로버가 본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이게 웬일인가? 돼지 한 마리가 뒷다리로 서서 걷고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스퀼러였다. 그 엄청난 덩치를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기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조금 어색했지만 제법 균형을 잡고 마당을 뒤뚱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바로 그때 농가문에서 돼지들이 기다랗게 줄지어 나왔는데 모두들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제법 잘 걷는 돼지가 있는가 하면 좀 위태롭게 지팡이에 매달리는 돼지도 두어 마리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실수 없이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란한 개 짖는 소리와 목청껏 내뿜는 수탉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나폴레온이 당당하게 두 다리로 서서 오만한 시선으로 좌우를 살피며 위풍당당하게 나타났고 개들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앞다리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깜짝 놀라 겁에 질린 동물들은 서로 몸을 기대면서 마당을 천천히 돌고 있는 돼지의 긴 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온통 뒤집힌 것 같았다. 이윽고 첫 충격이 가라앉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무엇보다 개가 두려워서 전율하고 있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습관이 오래도록 배어 있었으나 항의할 만큼 분위기가 급박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양들이 커다란 소리로 매거리며 외치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이 구호는 5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리고 정작 구호를 그쳤을 때는 항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미 돼지들의 행렬이 농가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벤자민은 누가 자기 어깨에 콧등을 비벼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되돌아보니 클로버였다. 나이 든 그녀의 눈은 전보다 더 흐릿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클로버는 그의 갈기를 당기더니 7계명이 쓰여있는 큰 창고 끝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들은 타르를 칠한 벽에 하얗게 쓴 글자를 바라보면서 잠시 서 있었다. 나는 눈이 나빠졌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젊은 시절에도 저기에 쓰여 있는 것은 읽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저 벽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봐요, 벤자민. 7계명은 예전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벤자민은 처음으로 자기의 규칙을 어기고 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또박또박 그녀에게 읽어주었다. 벽에는 계명이 단 하나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 하나뿐인 계명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농장의 작업 감독을 맡은 돼지들이 모두 손에 채찍을 들게 되었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또 돼지들이 자기들 전용 라디오를 사거나 전화를 놓거나 존 불, 티트비치,
데일리 미러와 같은 잡지나 신문을 예약해서 받아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역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또 파이프를 입에 물고 농가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나폴레온의 모습을 보고도, 아니 오히려 돼지들이 존스 씨의 옷장에서 양복을 한 벌씩 꺼내 입고 나폴레온이 검은 상의에 승마 바지, 가죽 각반을 차고 그가 좋아하는 암퇴지가 존스 부인이 일요일이면 입고 나던 물결 무늬 비단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도 별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의 일이었다. 많은 이륜마차가 농장으로 왔다. 이웃 농장들의 대표단이 시차를 위해 초대된 것이었다. 일행은 농장을 속속들이 안내받으면서 보는 것마다 칭찬을 했는데 특히 풍차에 이르러서는 탄성을 질렀다. 마침 동물들은 귀리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얼굴도 들지 않고 돼지들의 변한 모습이 더 놀라운지,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온 것이 더 놀라운지 그것도 판단하지 못한 채 부지런히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밤 농가에서 커다란 웃음소리와 떠들썩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뒤섞여 들려오는 돼지와 인간의 소리가 동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동물과 인간이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만난 저 안에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급적 조용히 농가 마당으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문 앞에 이르자 그들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 멈춰섰는데 클로버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살금살금 집으로 다가가서 키가 큰 동물들은 식당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기다란 식탁 주위에 6명의 농장주와 지위 높은 돼지 6마리가 앉아 있었고 나폴레온 자신은 식탁의 가장 윗자리에 의젓하게 좌정하고 있었다. 돼지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무척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트럼프를 하다가 축배를 들기 위해 잠시 중단한 것 같았다. 커다란 병이 돌려지고 자네는 맥주를 넘실넘실하게 따랐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놀라고 있는 동물들의 얼굴을 알아차린 자는 아무도 없었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가 잔을 들고 일어섰다. 지금 여기서 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잠석하신 여러분, 축배를 드십시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여러분에게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의혹과 오해로 얼룩졌던 우리 사이가 말끔히 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크게 만족스러우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에는 저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진 분이 계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동물농장의 훌륭한 경영자 여러분을 이웃 농장주들이 굳이 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소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돼지 여러분들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쩐지 비정상적이고 이웃을 동요시키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많은 농장주들이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런 농장에서는 필시 방종과 무질서가 판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동물들이나 또는 일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혹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제 친구들은 동물농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농장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단순히 최신식 영농법만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농장주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규율과 정연한 질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농장에 사는 하층 동물들은 이 지방의 어느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더 적은 식량으로 견디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은 저와 제 친구들이 한시바삐 자신들의 농장에 도입하고 싶은 많은 영농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동물농장과 이웃 농장 사이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해야 할 우호적인 감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 인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돼지와 인간 사이에는 지금까지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도 없었으며 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돼지나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있고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노동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이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필킹턴 씨는 애써 준비해온 재담을 좌중에 털어놓으려 했으나 말하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나오려 해서 잠시 동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웃음을 참느라고 두둑한 턱이 벌개지도록 숨을 멈췄다가 그는 간신히 입을 열 수 있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대에서 싸울 하층 동물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엄연히 하층 계급이 있습니다. 이 재담은 좌중을 온통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필킹턴 씨는 다시 적은 양의 식량과 긴 노동시간, 자기가 동물농장에서 직접 본 엄격한 규율에 대해 돼지들을 치하했다. 그리고 연설을 끝맺기 위해 모두 일어나서 잔을 채우자고 말했다. 여러분, 외람됩니다만 건배를 선창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건배! 열광적인 갈채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폴레온은 크게 만족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식탁을 돌아가 자기의 잔을 필킹턴 씨의 잔에 부딛고 나서 맥주를 모두 들이켰다. 박수갈채가 끝나자 줄곧 두 다리로 서 있던 나폴레온이 자기도 소감을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나폴레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리 있게 간단히 연설했다. 오해의 시절이 끝난 데 대해서는 저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제 동료의 생각에는 파괴적인 무엇이, 아니 혁명적인 점마저 있다는 소문이 어떤 악의적인 적에 의해서 퍼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짐작이 가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만. 우리가 이웃 농장의 동물들 사이에 반란을 선동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 소문이야말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웃과 평화롭게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일뿐입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관리를 맡고 있는 이 농장은 하나의 공동사업체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 증서는 돼지들 모두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옛날의 의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최근에 농장의 일상적인 규정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서로 동무라고 부르는 꽤 미련한 습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마당 기둥에 못으로 박아놓은 돼지의 해골 앞을 행진하는 참으로 묘한 습관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금지하기로 했으며 그 해골은 이미 땅속에 묻었습니다. 또 개양대의 펄럭이는 푸른 깃발도 여러분은 보셨을 줄로 압니다. 보셨다면 아마 전에 그려져 있던 흰 발굽과 뿔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푸른 깃발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킹턴 씨의 훌륭하고 우정어린 연설에 대해 저는 한마디만 이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필킹턴 씨는 시종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필킹턴 씨께서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이 폐지된 것을 모르셔서 그러시겠습니다만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농장은 앞으로 장원농장으로 불릴 것입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정당한 본래의 명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온은 결론적으로 말했다. 저에게 아까와 같이 건배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에 맥주를 넘치도록 따라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장원농장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 아까와 같이 요란한 박수갈채가 있었고 잔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 비워졌다.
그러나 집 밖에 있던 동물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어쩐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돼지들의 얼굴에서 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클로버의 늙고 흐릿한 눈이 이 얼굴 저 얼굴로 옮겨갔다. 그 가운데는 5겹이나 되는 턱도 있었고 4겹 또는 3겹의 턱도 있었다. 박수갈채가 끝나자 일동은 트럼프를 들고 다시 게임을 시작했으며 동물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20야드도 못 가서 그들은 갑자기 멈춰섰다. 농가에서 요란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동물들은 다시 달려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짐작했던 대로 굉장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울부짖는 소리와 식탁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증오에 찬 의혹의 시선이 오가고 상대방의 말을 막으려고 요란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싸움의 원인은 나폴레온과 필킹턴 씨가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은 데서 시작된 것 같았다. 12개의 성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그 소리는 모두 똑같았다. 돼지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이제 의문의 여지도 없었다. 집 밖에 있던 동물들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다시 인간에서 돼지로 시선을 옮기다가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져 있었다.